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전민영. 문학 테라피. 전생에 고슴도치였냐. 이유 없이 짜증날 때. 복장은 편하게, 가방은 가볍게. 이는 외출 시 나의 철칙이다. 가방에는 최소한의 소지품만 넣고 늘 두 손이 자유로울 만큼 몸에 지닌 물건을 간소화한다. 평상시에는 지갑, 립밤, 팩트, 휴대폰 정도만 휴대하고 글을 쓰러 카페에 가거나 누군가를 기다려야 할 일이 있으면 손바닥 사이즈의 문고본 한 권과 수첩만 간편하게 준비한다. 잡다한 물건은 보행에 불편이 되고 무거운 가방은 짐스러워진다. 몸이 힘들면 분노의 허들도 낮아진다.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상하고 별일 아닌 일도 견디지 못하는 뾰족한 사람이 된다. 몸은 가볍고 손이 자유로우면 무엇 하나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날에도 관용을 베푸는 넉넉한 인간이 된다. 늘 가는 빵집에 항상 먹는 빵이 없고 타고 있던 버스는 중간에 운행이 중지되고 한참을 기다려 갈아탄 버스는 노선이 변경된 차량이고 커피를 마시려고 들른 카페는 인산인해라 주문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날. 평소 같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그게 나구나. 뭘 해도 안 풀리는 재수가 없는 날이라며 씩씩대며 거리를 걸었을 텐데 웬일인지 마냥 기분이 좋기만 하다. 예기치 않은 변수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빵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셨지만 행선지를 변경해 서점에 가 좋아하는 책을 잔뜩 읽었다. 가정이 어찌되었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다. 버스가 멈춰서 짜증이 났던 이유는 발 아픈 구두를 신고 무거운 가방을 들었는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싫어서였다. 노선이 꼬여서 신경질이 난 이유는 계획했던 일정에 오차가 생기면 약속 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불안과 초조함 때문이었다. 한두 시간 일찍 나와 기다리니 맞춰 가야 할 급박한 일정도 없고 무거운 가방을 들지도 불편한 신발을 신지도 않았으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뿐이다. 몸은 가볍고 손은 자유롭고 발은 편안하니 더 걸어야 해도 조금 늦어도 돌아가도 부득이하게 지하철을 타야 해도 예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화를 낼 이유가 없다.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일도 많고 작은 일에도 혀를 끌끌 차는 상황이 잦다면 부정적인 나의 태도를 마냥 꾸짖기보다 높은 불쾌지수에 기여하는 환경에 원인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발이 아프고 손은 바쁘고 어깨가 무겁다면 제 아무리 낙천적으로 생각하려고 용을 써도 까칠하고 날카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니까. 쓰레기 콜렉터. 쓸데없는 걸 자꾸 살 때.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삶에 대한 자신만의 태도와 철학이 있고 가치를 부여하는 각기 다른 요소들이 있다. 이것들이 한데 얽혀진 결과가 라이프 스타일이다. 영화 소공녀의 주인공 미소는 하루 한 잔의 위스키, 사랑하는 남자친구, 한 모금의 담배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한다. 위스키, 애인, 담배가 그녀의 핵심 가치이자 곧 삶의 방식인 라이프 스타일로 기결된다. 미소의 위스키와 애인, 담배의 격에 견줄 만한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들로 꾸려진 내 삶은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있다면 미소가 그랬듯 핵심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모두를 회색 처리할 수 있다. 회색 처리를 완벽하게 한 미소는 누가 뭐라든 일단 행복하게 산다. 집이 없고 가사 도우미 일을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회색 처리된 영역은 무엇이 어떻든 아무래도 좋을 만큼 큰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나의 선호를 명확히 알면 그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나 또한 삶의 각 영역에 미소만큼이나 두드러진 시그니처가 있다. 두드러진 백색 영역에만 인색하게 써도
자원이 언제나 부족하기에 그 밖에 여집합의 여유를 허용할 만큼 자유로울 수가 없다. 낭비와 충동 구매는 더는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희미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내 생활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중심으로 생활을 꾸리고 어떤 일들을 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알면 그 시간 속에서 역할이 없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낭비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질 만큼 다른 곳에 한 톨의 자원도 쓰고 싶지 않아진다. 마실 것이라곤 커피와 물이 전부인 내가 오렌지 주스와 탄산수를 살 리가 없다. 팟캐스트와 라디오, 귀로 듣는 방송만 소비하는 내게 텔레비전은 공간을 잡아먹는 덩치 큰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 동안 내 손이 스치고 내 발이 닿은 흔적이 잔존하는 모든 물질과 시공간을 유심히 뜯어보면 그 속에 미소의 담배, 위스키, 애인처럼 나만의 핵심 가치가 보인다. 시간과 돈과 자유를 쓰고 싶은 대상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공고하게 뿌리내린 하루 일과와 생활이 완성되면 낭비, 가소비, 무료가도 영영 결별하는 날이 온다. 왜 세모는 없나요? 거절하기 어려울 때. 언젠가부터 재고 따지는 게 지쳐 마음속에 작게라도 불편이 싹튼 일은 전부 하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되었다. 헷갈리는 일은 하지 않고 고민되는 자리는 가지 않는다. 주저하는 마음은 모조리 거절의 신호로 읽어 뜻하지 않게 녹아 일상이 되었다. 응하는 일이 몇 없다 보니 체력과 시간이 늘 푸짐하게 남아돌아 선택한 몇 안 되는 일에 더 전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구별하기도 쉬워졌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선택한 한 가지만큼은 책임지고 똑 부러지게 해오니 오히려 전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두터운 신뢰를 쌓는 건 예스보다 노가 더 입김이 세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거절하고 잘라내고 단념했지만 이로 인해 곤란했던 적은 없다. 누군가가 나의 선택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다면 잘못은 언제나 그들의 가분했던 요구였다. 면전에 대고 그 누구도 나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다. 주변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미움을 살 수는 있으나 이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 고려 대상도 아니다. 거절을 하건 승낙을 하건 선택은 나의 몫이다. 제안을 한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 모두의 가능성을 걸어둔다. 상대가 어느 쪽에 기대감을 더 걸지라도 사적인 그의 기대치에 부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일단 선택을 했다면 결정에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는 있다. 나를 1순위로 내세우건 타인을 1순위로 내세우건 나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선택한 바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당신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쓴 소리를 듣고 평판은 추락할 것이고 마음속에는 원망과 후회의 화살이 잔뜩 꽂힐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 싶어지는 일만 선택하자. 새하얗게 전의를 불태워도 체력이 털끝만큼도 아깝지 않은 일만 까다롭게 골라서 하자. 진짜 이기심은 이 일 저 일 생각 없이 받아들여 놓고 죽을 상을 하고 건성으로 자리만 지키는 무책임이다. 내키지 않는 일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은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한 배려다.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람들은 소신대로 행동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내린 결정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더 미워한다. 거절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보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더 큰 원성을 산다. 거절로 인해 받을 상대의 상처가 걱정된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내내 울상일 자신부터 가엾이 여겨보자. 이타적인 선택을 하건 이기적인 선택을 하건 둘 다 동등하게 주관적인 내 의사다. 강요받지 않았으니 헤아려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베푼 이타심에 걸맞은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들
그 누구도 당신의 억울함을 동정하지 않는다. 기회는 2번 주어지지도 않는다. 나를 제쳐놓고 누군가를 위한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에는 아무런 기대도 없어야 한다. 나의 주관적인 이타심에 타인이 응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 나를 제쳐놓고 누군가를 위한 선택을 할 때는 돌려받을 실망과 좌절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 선택하기 전에는 이기심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선택 이후에는 불평, 불만이 용납되지 않는다. 선택의 자유를 누렸으니 선택에 따른 후회와 원망의 몫도 내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건 후회와 책망의 크기를 최소화할 선택을 하면 된다. 그래야 나의 선택을 놓고 주변이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열심히 사는데 왜? 공허하고 무기력할 때. 인간은 본디 메이커의 본능을 타고났다. 인류 역사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는 늘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었다. 돌을 갈아 농사 도구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낚싯대를 만들고 짚을 엮고 흙을 올려 집을 짓고 조개 껍질을 엮어 장신구를 만들었다. 우리의 본능은 항상 컨슈머보다 메이커에 더 가까웠다. 새로움을 추구하고 표현하고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다. 공허하고 무기력한 삶은 소비의 부재 탓이 아니다. 공허함의 출처는 무엇이든 소비만 하는 관람객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이다. 소비는 더 많은 소비만을 부추겨 공허함을 확장한다. 물질 소비보다 경험 소비가 만족감이 높은 것처럼 생산과 창작은 소비 활동보다 질적 만족감이 높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될수록 창작에 대한 갈망은 타오른다. 삶의 매 순간이 예술의 한 장면이 된다. 내 주위를 맴도는 모든 사물과 경험이 곧 영감의 자원이다. 생산과 창작은 소비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채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은 느낌표만 존재하던 내 생활에 드문드문 물음표를 남긴다. 창작은 나를 삶의 주역으로 만들어준다. 충만한 만족감을 이어가게 하는 동력은 본질적으로 소비보다 생산이 더 강하다. 메이커가 될수록 소비에 대한 갈증은 옅어진다. 소비에만 매몰된 삶은 공허하다.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임하고 다양한 취미생활과 사교활동을 즐기고 멋진 공연을 보고 풍미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루할 틈 없이 살아가도 생활은 적적하고 건조하다. 감탄만 하는 인생에서 나 자신은 언제나 관람하는 객체다. 깊은 감명을 받아 눈물을 쏟고 온몸에 전율을 느껴줘도 언제까지나 객석에서 느낄 감동이다. 소비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 창작과 생산은 상호 교환이자 나로 시작해서 타인으로 수렴된다.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오르는 활동이다. 소비는 분명 즐겁다. 감동적인 공연도, 미각을 충족하는 훌륭한 요리도, 아름다운 그림도, 발품을 팔아 얻게 된 빈티지 원목 서랍장도, 오감을 충족하는 소비는 놓칠 수 없는 삶의 재미다. 그러나 생산은 더 즐겁다. 느낌표와 물음표가 공존하는 삶은 어느 것 하나만 있는 삶보다 더 가슴이 뛴다. 소설을 좋아한다면 소설을 한 편 써보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직접 메가폰도 잡아보고, 옷을 좋아한다면 손수 한 벌 지어 입어볼 포부를 가져보고, 음악을 좋아한다면 작곡에 도전해보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전시를 열어 갤러리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자. 좋아하는 것을 감탄만 하는 것은 쓸쓸하다. 어설퍼도 괜찮으니 거침없이 미숙한 생산자가 되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객석이 아닌 무대에 올라보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인다. 물질 소비만 했던 사람에게 경험 소비는 완벽한 신세계다. 마찬가지로 생산에는 소비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짜릿한 감동과 전율이 있다.
무대에 올라봐야 그곳이 주는 희열과 카타르시스를 맛볼 수 있다. 결국 인생이란 무대에서 나는 언제나 주인공이기 마련이다. 그것을 피부로 직접 체험해 보는 것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경험이다. 집 나간 긍정을 찾습니다. 울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마음속으로 100번 주문을 대내는 것보다 10분 동안 땀 흘리며 격렬하게 운동 한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신체적 움직임보다 더 정신 건강에 확실하게 일조하는 요소는 없다. 운동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몸을 넘어 마음에까지 관여한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고 마음이 심란하고 머릿속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엉켜 진정되지 않을 때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도 좋으니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 어떤 방법보다 나는 큰 효과를 봤다. 이보다 더 영구적이고 말끔하게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는 활동은 없었다. 운동이 습관이 되고 취미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와 같은 정신적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실제로 적당히 격렬한 신체 움직임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분비시킨다. 세로토닌은 우울증 환자에게 약으로 처방할 정도로 좋은 기분을 유지시키는 힘이 있다. 햇볕과 운동은 이러한 세로토닌을 어떤 외부 자극 없이도 자생적으로 분비시킨다. 정기적인 바깥 활동과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살면서 숨이 찰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뛸 일이 얼마나 있을까. 과거 운동성이 곧 생존이었던 시절, 굶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뛰고 오르고 버텨야 했다. 그에 비해 지금은 사냥을 하지 않아도 마트에 가면 끼니가 해결되고 느닷없이 들짐승이 쫓아와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으니 전력을 다해 주랭랑치며 숨을 헐떡일 일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긴 시간 인류는 몸을 격하게 쓰고 다양한 자세로 움직이며 생존해왔다. 거북목을 하고 큐비클에 갇혀 손톱만한 글씨를 들여다보는 시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랜 시간 다양하게 몸을 쓰며 진화해왔다.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땅을 밟고 바람을 가르며 대지와 호흡하고 자연과 숨결을 공유하며 생존하고 정착했다. 살기 위해 찌르고 던지고 당기고 들쳐매고 굴렀다. 인간에게 최적화된 자세는 걷고 달리고 경사진 곳을 기어오르는 역동적인 움직임이다. 땀 흘리지 않고 관절을 다양하게 쓰지도 햇볕을 넉넉하게 쬐지도 않으면 물리적으로 아무리 풍족할지라도 몸과 마음이 늘 무력할 수밖에 없다. 행복을 관장하는 요소로 현대인들은 대단히 영적인 분야를 많이 개입시킨다. 마음을 잘 달래야 한다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나 그보다 더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 생리적 욕구부터 잘 충족해야 한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2, 3일 철야를 하며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 끼 식사보다 자기 개발을 더 우선시할 리가 없다. 유난히 울적한 날이면 나는 한바탕 시원하게 달리고 온다. 다이어트, 근육 강화가 목적이나 동기가 아니다.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기에 달린다. 흠뻑 젖은 운동복과 거친 호흡으로 바짝 마른 입안,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땀줄기, 시뻘겋게 달아오른 양볼, 터질 듯한 심장, 아릿하게 저리는 허벅지와 종아리, 이 모든 몸의 변화가 살아있음을 알려준다. 나의 생명력이 어느 때보다 강하고 생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화로처럼 팔딱이는 나의 심장이 나 지금 여기 살아있어 라고 소리친다.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내면서도 자꾸 한숨이 나온다거나 문득문득 답없는 질문으로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면 분명 몸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부족한 운동량을 채워달라고 신체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운동을 한다. 마음이 건강한 날은 갈증이 덜하지만 마음과 정신이 짓이겨져서 피폐한 날이면 운동에 대한 갈증은 강렬해진다.
정해진 날 없이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충전하기 위해 체육관에 간다. 숨이 차고 근육에 자극이 오고 땀이 흐르고 심장이 뛰면 좋은 운동이다. 미적인 이유만이 운동의 동기가 아니다. 건강한 마음, 좋은 기분이 운동을 해야 할 더 좋은 이유이며 지속을 가능하게 할 더 강력한 동기다. 이렇게 생생하게 생명력을 느낄 일이 많지 않다. 인간의 신체만큼 삶의 활력을 투명하게 증명하는 존재가 없다. 활력 없는 삶은 신체의 물리적 능력치를 좀처럼 쓸 기회가 없는 움직임의 부재 탓이다. 에너지가 쌓이기만 하고 좀처럼 발산되지 않으면 건강한 인풋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 말이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